오늘은 컨셉 오브 오퍼레이션 운영 개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활용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컨너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컨너업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컨너업 도저 작성을 하는 데서의 어려움과 도전 과제들, 도구와 방법, 컨너업을 대신할 수 있는 문서와 유사한 문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컨너업의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엔지니어의 어떤 언급인데요. 컨너업에 대한.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위 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컨너업은 많은 저항을 받았고 몇몇 주요 지기자에 의해서 불필요한 것으로까지 취급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개월여에 걸쳐서 이 컨너업을 작성 마무리했을 때는 컨너업을 통해서 많은 불일치한 기대들을 요구 조건들을 확인하였고 왜곡된 요구 조건들을 새로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회의론적인 시각을 가졌던 분들이 이 컨너업에 대해서 매우 만족스러운 최종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컨너업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고 어떤 전제적인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너업이 실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것은 1980년도에 A Structured Approach for Operational Concept Formulation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발표됐다고 합니다. TRW라는 회사에서 일하던 RJ 라노라는 분에서 발표됐는데요. 이 TRW는 이 시스템 엔진 역사에 있어서 매우 관심이 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 톰슨 프로덕트라는 회사와 RW라는 회사가 이제 합병이 되어서 탄생한 회사인데요. 톰슨 프로덕트라는 회사는 실제 자동차의 밸브류, 그리고 오늘날 유명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오토매틱 브레이크 시스템과 같은 제어 시스템 등을 이제 제작하는 제조업체였고요. RW는 라모와 좌측 상단에 보시는 올드리치라는 분석학자들 두 명이 설립한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이 두 회사가 1958년에 TRW라는 회사로 합병을 했고요. 2002년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드록 그로만사의 합병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TRW는 약 최초의 톰슨 프로덕트라고까지 했을 때는 110년 이상 된 12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오래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특히 이 TRW에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 엔진에서 기능 분석 및 할당 등을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펑셔널 플로우 블록 다이어그램, 기능 흐름 블록 선도가 1950년대에 이 TRW에 근무하는 제임스 E. 롱에 의해서 개발됐는데요. 제임스 E. 롱은 우리가 시스템 엔진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는 2016년, 2017년 인코지 의장이었던 데이비드 롱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비드 롱은 아버지의 이런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바이테코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코어라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했는데 그 코어 안에 이제 FFBD 또는 Enhanced FFBD와 같은 기능 흐름 블록 선도 기법들이 잘 내장되어 있습니다. 운영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미국 합참이라든지 미국 본부 같은 미 정부 기관 그리고 인코지 그 다음에 IEEE와 같은 여러 산업 표준에서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키워드는 언어 또는 그래픽, 목적, 전체적인 그림, 운영자 관점, 명확과 간결이라는 여러 핵심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 여러 정의들을 하나로 합쳐서 한번 재정의를 해보면, 재기술을 해보면 컨옵스는 운영자 관점에서 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언어 또는 그래픽으로 기술한 문서이며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한다라고 재기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컨옵스의 핵심 질문은 5W1H인데요. What, Why, How, Who, When, Where과 같이 시스템 개발에서의 핵심 질문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옵스의 역할로 보자면 컨옵스는 이해관계자 간의 공백, knowledge 갭을 채우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봅니다.
실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관심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자, 사용자, 개발자 간에 서로 상이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들의 각 다른 관점들을 교환하기 위해서 컨옵스는 그 중심 문서로서 공부에 요청하는 중심 문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컨옵스를 잘 만들게 된다면 프로그램의 아주 견고한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닌 개발자나 운영자가 아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좀 더 나은 시스템에 강한 전체적인 구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의 운영 개념은 초기 설계 단계의 공학 설계 활동이 개념 설계의 기본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컨너브로부터 식별된 능력을 시스템 리퀘어먼트로 전환하고 컨너브로부터 식별된 기능으로부터 도출된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의 릴레이션십 관계 등을 시스템 아키텍처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컨너브는 기본 개념 설계의 기본을 제공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컨넛과 관련된 많은 논문이나 보고서를 읽다 보시면요, 컨넛과 업스컨, 오퍼레이셔널 컨셉이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 논문이 이제 노드로 그로만사의 엔지니어가 작성한 그 프레젠테이션 파일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이렇게 보면 컨셉 오브 오퍼레이션이 좀 더 상위 레벨에 있는 문서라고 보는 반면에 우측은 나사에서 이제 작성된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업스컨이 컨업스보다 더 상위 문서라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여러 논문이나 보고서 등 한 10가지 정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링에서 나오는 논문들인데 일본 논문 포함해서 컨업스가 좀 더 상위에 있다는 논문이 전체 10개 중 4개였고 2개가 same document라는 논문이 4개 그리고 업스컨이 더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 2개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컨업스가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영역들은 도메인은 소프트웨어 영역과 미국의 방위 산업 영역들은 컨업스가 더 상위에 있는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2개가 same document라고 보는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사이드 쪽에서 좀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나사 사이드에서는 업스컨이 더 상위에 있다고 문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문서 간의 실제적인 차이는 용어의 차이 그리고 다루고자 하는 스코프 또는 레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 사용자 중심의 문서이며 운영 목적을 명확하게 표현한다라는 그 본질, 목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두 문서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엄밀하게 구분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렵고 또 다른 온톨로지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법령 또는 기준 등에서 상위 문서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저는 운영 개념 컨옵스로 용어를 일원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관련된 Operational Concept Document, Operational View, Operational Concept Graphic, Operational Context와 같이 Operation이라는 형용사를 수식받는 문서들 또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최상위에 있는 것들을 Operational Concept으로 제가 정의하고 그 ontology를 풀어가다 보면 계속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개념 그 자체가 상위의 추상적 영역에서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컨옵스로 이론에서 사용하는 것이 계속되는 논의를 위해서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릴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저는 이것을 계속 컨옵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옵스를 잘 만들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은 그겁니다. 바로 더 빠르게 요구 조건을 컨옵스로부터 도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므로써 착오를 줄임으로써 재작업, 수정이나 교체를 위한 재작업을 줄일 수 있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컨옵스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컨옵스와 불행히도 또는 다행히도 컨옵스와 관련돼서 통일된 표준이나 규약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 국방부나 국토안보국, 미 교통부, 미 연방항공청 등에서 이제 컨옵스를 사용하는데요. 내용과 형식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의 병종, 육해공, 해병대 내에서도 이 컨옵스의 내용과 형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안내서와 템플릿들이 있지만 각각의 사정에 맞는 충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컨업스는 미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다양한 표준과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컨업은 SE의 초기 단계, 개념 설계 단계 또는 개념 단계, 마일스톤 A, B 사이의 초기 또는 민간 사업에서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단계에서 수행된다라고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업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중반이나 후반 단계가 아니라 제품을 개발을 구상하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 작성해야지 그 효과를 200%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컨업을 굳이 분류하자면 컨업은 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작성됩니다. 첫째,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컨업서가 작성되고요. 두 번째는 기존 시스템이나 제품을 개선 또는 개조할 때 이 컨업서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어떤 운영 전략을 수립하거나 또는 수정할 경우에도 운영 전략을 그 컨업스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항만의 하역 시스템을 다른 용도로 바꿨을 때 이 컨업스를 작성하는 예를 저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경우에도 오피나브 인스트럭션 5401.9에 보면 두 가지의 컨업을 미 해군이 작성하는데요. 획득을 위한 컨업스와 함대 운영을 위한 컨업스를 작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업스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다양하게 작성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컨업은 시스템 엔지니어 또는 개발자 또는 계약의 수혜자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컨업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자, 그다음에 훈련 유지, 정비 유지, 훈련과 관련된 지원 인력들, 그리고 이 획득자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운영자 중심으로 이 컨업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업스의 내용은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규정과 템플릿에서 그 컨텐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EEE 1362에서는 이제 범위에서부터 참고문서, 현재 시스템 또는 상황, 그리고 이유 및 변경 특성, 시스템의 개념이 뭐고, 운영 시나리오가 어떤지, 그리고 영향을 요약하고 시스템을 분석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밀 스탠다드 498 중간에 있는 게 밀 스탠다드 498의 이제 템플릿인데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EIAA 미국의 미 항공우주학회에서 만든 이제 오컨스를 보면 조금은 다른데요, 크게 보았을 때는 그 유사한 맥락을 다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컨업스나 오컨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개발자 차원에서 좀 이해가 힘든 오퍼레이셔널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좌측 상단에 보는 것처럼 텍스트를 기반하는 표 또는 프로파일과 같은 그림들, 그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셔널 컨셉과 같은 그림들, 그다음에 타임라인, 다이어그램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개발 절차는 참고만 해보자면 제일 먼저 이제 핵심 이해관계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들을 모아서 한번 회의를 해야 되고요. 컨셉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작성할 것이며, 컨셉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과 일정을 수립하고 개발팀을 구성한 후에 컨셉 개발 자체를 이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이 시스템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스템의 임무 시나리오, 그리고 전체 이해관계자가 이것들을 작성 완료했다고 동의했을 때는 작성자 서면을 포함해서 컨업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 컨업은 전체 시스템 개발 과정 중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형상 관리 절차에 의해서 라이브 다큐멘트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래는 이제 기존의 컨업이 있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수정할 건지, 나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부합하도록 말음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절차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 바라야 합니다. 이 컨셉을 작성한 데 있어서 이 현실과 도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고요.
작게는 30%, 수십 페이지, 많게는 수백 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어서 한눈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어렵고요. 그리고 문서 전반에 있어서 서로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데 이것들을 무결하게 관리한다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수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노력들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평균 한 2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노력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비용과 일정의 압박을 많이 받는 이제 주요 관리자 관점에서는 좀 콘업스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 미국의 경우에는 약 3분의 1 사업에서는 콘업스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현실로는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자기의 의견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완료된 컨셉이 사용자의 오리지널 인텐트, 오리지널 expectation, 기대를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상존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콘랩 작성의 50%가 이제 공동 작업이 아니라 시스템 엔지니어, 좀 고성스러운 시스템 엔지니어 혼자 작성하는 경향이 많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사용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것들을 최신화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래서 다이나믹 문서화해야 되는데 좀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스태틱하게 문서화가 돼서 초기에 컨업스가 최신 안 되고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컨업스가 제대로 작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 완료 전에 또는 계약 착수 시점에는 이게 완료되어서 개발자들에게 또는 전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통의 이해를 담보로 한 운영 개념이 공유되어야 되는데 50% 줌 58% 정도만이 사업 착수 시점에 결정되지, 그 다 나머지들은 약 40% 이상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컨업스가 작성되는 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업 개발의 이제 실패 이유를 연구하는 분이 있던데요. 그분에 의하면 컨업스가 이제 개발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작성자가 주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인데 시스템 엔지니어는 충분히 익숙합니다. 이 시스템 개발에.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의 저주라고도 부르는데 종종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너무 적은 정보를 제공해서 컨업스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라이팅이 문제다. 이제 텍스트 위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설명하기 힘들고, 그리고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100% 몰입했을 때만이 이 조금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체 자체가 이제 투박한 엔지니어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좀 독해가 어렵다. 그래서 문체가 명확하고 간결하고 전문적으로 작성돼야 된다라고 그 개발 실패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약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만들어라.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익숙한 용어로 작성돼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가장 하수라고 생각하고요.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중수,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고수라고 보는데요. 오늘 이 컨셉에 대한 설명 또한 제가 중수에 그치기만 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저 자신도 이 부분이 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네, 사담이고요. 첫 번째 극복 방안의 첫 번째 방안은 단순화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가능한 텍스트보다는 그래프를 사용해라. 그래픽 요소들을 사용해라. 이 그래픽을 사용하다 보면 누락된 요소의 식별이 용이하고 그리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하는데요. 그래픽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A 타입은 전체 요소들이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력을 가진다라는 형태의 그래프고요. 두 번째는 전체의 맥락에서, 전체의 컨텍스트에서 나의 시스템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떤 관계 안에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형태의 그래프고요. 마지막은 전체의 프로세스를 쉬운 그림으로 설명하는
그래프 타입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래프 타입이 있겠지만 본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래프 타입을 결정해서 가능한 한 간단하고 이해 쉽게 그래프로서 컨셉 오브 오퍼레이션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셉 개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반드시 검증하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전문성으로 인해서 시스템 엔진이 익숙함으로 인해서 이제 너무 많은 정보가 제공되거나 또는 너무 적은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오소통을 통해서 좀 잘못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롭스 검증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이해관계자와 유사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누군가에게 검토 요청을 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이 컨롭스를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세 번째 단계에서의 그 도전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롭스를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하는지에 대한 이제 안내도 제시된 바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세부 사양을 너무 일일이 열거하지 마라. 투머치 인포메이션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열거하라. 구체적으로 프로세서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미 아직 개발도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일단 최소한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 어떤 대표성 없는 데 와서 무책임하게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조직의 전문성을 가지고 조직의 권한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라. 최종 결심 권한을 이행받아야 되고요, 물론. 그리고 15명 이하로 제한해라. 너무 많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2번 이상은 소집하는 회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컨업스를 작성하는 사람과 이것들을 이제 조정하는 사람들은 참석자들이 어떤 바운드 내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 회의를 잘 조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따로 가지되 이제 공유하지 말았는데요. 이게 아마 그 선입견 또는 편향된 의견의 확대를 막고자 하는 시행착오에서 나는 가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제한은 없지만 문서의 크기는 좀 제한을 하라는 게 너무 많은 문서, 읽히지도 않으면 너무 많은 문서, 몇백 페이지까지 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문서의 크기는 좀 제한을 해라. 이런 이제 권고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테크니컬 하지 마라. 이해하기 힘들다. 개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만은 하지 마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업스의 형태를 무조건 이제 기존의 간행에 따르지 말고 모든 사람의 필요에 맞도록 그 형식을 테일링하고 필요하다면 정보를 추가하는 형태로 좀 사용자화해라. 그리고 모든 참여자 기관이 동의할 때까지 이제 검토와 갱신을 계속 반복해라. 그리고 가능한 한 이해하기체로 문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작성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권고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표현에 있어서의 어떤 간결함과 명확함을 좀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그 권한과 책임 가진 전문인이 참여해서 충분히 의견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회의를 소집하고 구성하고 조정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약 한 23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선이 참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긴 설명입니다. 이 컨업스 그 자체가 가진 그 어떤 원초적인 좀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이제 저 자신도 이제 이 인지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을 항상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교육학에서 이제 인지 부하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들을 많이 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컨업을 작성하면서 그래픽 요소를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데 이제 말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인지공학의 인지역학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에 있어서 잠깐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논문인데요. 이제 텍스트만으로 작성된 내용, 그 다음에 텍스트와 그림이 병용된,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과 글자, 애니메이션과 오디오 성분이 같이 결합된 어떤 자료를 설명했을 때 얼마나 이제 그 인지 부하가 큰지, 그리고
테스트 후에 이해도가 얼마나 많이 확보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본 것 같습니다. 인지부화 관점에서는 보면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이 썼을 때 가장 낫다라고,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텍스트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애니메이션을 좀 활용하는 게 높다. 그리고 각각의 교육 자료들을 이제 가지고 테스트 이후에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니어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 실제 그 교육 효과들은 더 높더라 라고 이렇게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제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좀 실험을 했는 것 같고요. 이제 대상의 맥락, 어떤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참여자들이 어떤 문화권의 인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이 도출될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텍스트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혼합된 보고서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 좀 더 이해도가 그 인지부화도 줄어들고 그 러닝을 하고 나서의 이해도도 좀 더 높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4월 10일 날 우연히 TV를 보다가 EBS를 보다가 캡처를 했는데요. 제 카메라를 찍어서 했는데 되게 제가 고민하고 있던 내용이 TV에 소스라치게 나와가지고 제가 급작스럽게 사진을 촬영해서 인지부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보십시오. 이런 내용을 있을 때 도대체 저도 한참 고민을 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관계지? 이렇게 글로만 하면 되게 그걸 이해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 인지부와 제 뇌에 미치는 로드도 많이 걸리는 뿐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다르게 바꿔서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하이라르키를 표시하면요 5촌이네요. 예. 큰아버지 아버지 간의 2촌 그 다음에 사촌 형제 간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제 5촌 조카고 첫째 딸의 관점에서 저는 이제 당숙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쉽게 설명할 것들을 글자로 표현하면 되게 인지부화,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부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해도도 증가한다는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컨너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이용하고 해서 만들고 어떤 방법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